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나 5일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뭐 LG전자 다 있을 예정인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뭔가 큰 흑자가 발생이 되면서 반전이 되면서 이게 다시 주도주로서 반도체가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게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게 그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외국인 매수자가 이렇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건 이제 뭘 참고로 하시면 되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게 이 부합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죠. 확 밀렸거든요. 네. 확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가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의 놀라운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부합하는 시장에서 예상한 거에 부합할 정도의 실적 가지고서는 지수를 견인하고 뛰어넘을 정도의 그 추가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오늘도 뭐죠? 오늘 보합으로 끝났어요. 예, 계속 선물 매도하고 뭐 현물 매도하는 와중에도 오늘도 한 1,8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세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표상으로 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올해 별로 상승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론 비하면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럼요. 마이크론 원래 제가 재작년부터 쭉 마이크론하고 가장 비슷한 게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63불, 60불 할 때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 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8만 원 정도 하려고 그러면 마이크론이 한 90불 정도 하면 된다 그랬는데 마이크론이 뭐 130불, 140불까지 갔었는데 지금 124불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그거하고 비치려고 그러면 10만 원이 돼도 비싼 건 아니죠. 10만 원이 돼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갈렸던 게 HBM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러는데 결국에 이제 거기에서 갈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주가에 그렇게 그래도 지금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의 가장 시장을 이끌었던 SK 하이닉스 뭐 30만 원, 35만 원 목표 주가가 막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야 이게 혹시 고점 매도 신호 아니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뭐 요새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투자처로서의 메리트가 아직도 있다고 보세요? 하이닉스가? 아니요, 그거는 이제 기준이 무조건 엔비디아라니까요. 무조건. 아니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엔비디아가 쉬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왜 올라가요? 그런 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봐야 된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엔비디아 정고점이 140불이거든요.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고점을 뚫어서 150불 간다 그러면 하이닉스 추가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냐 부러지냐 항거하냐 여기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칩 관련주 있죠. 네. 지금은 엔비디아 세상이에요. 그래서 AI 시대의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거예요.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1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슷한 미국의 이제 여러 칩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20%, 30%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져. 네, 더 많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동맹에 가입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거기에 납품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 그 덕에 이제 많이 올라온 건데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스페타시스도 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작은 종목들이 있어요. 작은 종목들은 요번에 이제 CXL에 이제 삼성전자가 진출을 한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HBM 관련해서 그 올라갔던 종목들은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조정을 받고 쉬고 있으면 같이 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이거는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대장주를 보자. 예, 전장 산업이 잘 돼야지 나머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잘 돼야지 과거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업체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에 그 나왔을 때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그 애플이 올라가야지 그 부품 회사들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 대장이 뭔가 그걸 보고서 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밑에 기업들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지수 자체에 만약에 그 미국의 나스닥이 그 신고가를 치고 막 이렇게 올라가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가 아까 뭐 1900도 저기 2900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미국에서 신고가를 못 치고서 지지부진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거기에 커플링 돼 가지고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내 개인 투자가 힘이나 코로나 때는 그게 개인 투자가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견인되다 보니까는 외국인이 조금만 매도.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도 분석하기를 뭐 증권사에서 2,900, 3분기 2,900, 7월달 2,900까지도 이렇게 예상하는 그 리포터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2,900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럴 동인들이 뭐가 있나 다시 말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뭐가 있나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냥 증시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냥 이렇게 가라앉는 것일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로 못 오른다면 그 대안이 과연 무엇이 될까? 그냥 무너질 미국은 것이냐? 안 그래요. 미국은 안 무너진다. 미국은 시가총액 큰 게 MS가 역시 그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도 1위 했죠. 아마존이 많이 올라왔었고 신고가 친 것들이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500불이 넘었었거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 작년 초 같은 경우 100불대까지 떨어졌던 그렇죠. 거가 엄청 많이 올라왔던 한 거예요. 4-5배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가총액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수에 그게 오늘 새벽에 끝난 경우도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올랐는데 지수는 신고가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장하고 우리나라 장하고는 틀리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를 포진하고 있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그다음에 2차 전지들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차 전지들이 같이 올라가야지 지수가 그냥 팍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대장급들이 여기에서 뭐 한 10%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지수 300포인트도 금방 넘어갈 수 있죠. 3,000포인트도. 미국 증시가 오르건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효과를 얻기는 힘들고 조금 안 되는 게 있지 아쉽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구조적으로 지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그냥 엔비디아 하나만 보면서 가면 되고 우리가 방향성을 그렇죠. 좀 예상해 보면 되고. 자, 지금 그 개별주 단에서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종목들 인기도 좋았고 주가도 막 쳤던 그런 것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많이 있죠. 그렇죠. 아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새 미국 저 나스닥 상장 그 호재도 있었는데 오히려 막 목표가 하향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들고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벌써 시대를 벗겨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그 혁신 주식이고 성장주였잖아요. 대표적인. 그런데 이제 지금은 투자자들이 성장주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우리가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상장됐던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성장주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20년 이상 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에서는 벌써 어떻게 보면 그 성장주에서 벗어난 그냥 기업이란 얘기죠. 굴뚝주라고 하면 너무 뻔한 거고. 네, 하긴 그러네요. 성장을 아주 강하게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성장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메리트를 못 느끼나 보죠. 투자자들이 어떤 메리트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매력이 있어요. 자꾸 사고 그렇죠. 사고 그래서 올라가고 또 사고 올라가고. 기업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체가 돼버린 거예요. 재벌 기업처럼 옛날에 우리가 문어발 기억나시죠? 그런 거. 네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 4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AI 그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라는 측면,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는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AI의 한국의 대표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인 그렇죠. 네이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당연하죠. 않겠냐 기대가 있었는데 예. 안 되네요. 근데 주가는. 이제 그 우리가 AI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AI에 그 뛰어든 기업체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는 거거든요. 실패한 기업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또 어떤 기업은 또 그 중에서 이제 도태되고 투자에 실패해서 성과를 못 내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AI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칩은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긴 여기는 계속 그 장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러니까는 칩은 어쨌든 계속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코피 터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은 누가 벌겠어요? 이게 과거 그 금광 할 때 그 청바지 회사 곡괭이 회사가 돈 벌다 가더니 이거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플랫폼 그 AI 시대의 플랫폼의 칩이 필수품 아니 필수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으신 분들 기대감 중에 하나는 AI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뭔가 떠올랐을 때,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이 성장주 개념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확 오르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뭐 전에 손해 보고서 다 팔고 처분을 했지만 저는 손실 보셨군요 여기서. 그렇죠. 저도 손실을 꽤 봤죠. 근데 일찍 처분을 해가지고 제가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손절을 잘해서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 올라갈 그 기대를 저버리고 확 매도를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엔 저는 이렇게 강의하거나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지 그 외에는 투자 메리트는 아예 이게 이제 안 쳐다보고 손절한 종목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일단 하반기 아까 회장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일단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 대선 리스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악재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불확실성. 불확실성. 그게 악재는 아닌데 시장은 불확실한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시기 전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됨으로써 그 이익이 되는 그 주식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또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전부 다. 아마 투자자들이 다 그거 빠꾸미 다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뭐 방산주 정도 얘기는 하는데. 그거에다가 일신석재 같은 경우가 트럼프 관련주라 그래가지고서 이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아무튼 또 수혜받는 쪽이 있겠죠. 손해 보는 쪽이 그렇죠. 있으면 반드시
그 수혜를 받는 쪽이 있으니까는 빨리 우리가 그런 쪽으로 물을 갈아타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니고 또 이제 그게 꽝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산주라고 해가지고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 날 또 아주 급락을 해가지고. 그러니 그 전날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얼마나 또. 그럼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반기 그래도 만약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된다 해도 요 섹터 이러한 종목들은 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있는데 예. 가급적이면 종목을 얘기를 하다 섹터 정도? 섹터 정도에 뭐 바이오 쪽도 있고 한두 개 있어요. 이제 엔터 쪽, 엔터 쪽이나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성이죠, 개별성 이슈에 의해서 바이오 쪽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봄에 같은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언급을 한번 하잖아요. 예. 누군가 보고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못해요. 제가. 사가지고 먼저 올라버려서. 그래서 먼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때쯤이면 이제 얼마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벌써 질러 버려가지고서 올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게 이 종목은 언급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또 그것도 이제 원래 잘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떻게 또 오신 분들 또 이제 그냥 나중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되면 환자들도 발생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비한 뭐 종목이라든가 또 가을 겨울 하반기에 방영될 뭐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넷플릭스에서. 그거 관련 주식 같은 경우도 조금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이벤트.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된다고 해도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적하다 보면 많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음식료, K푸드 관련 그런 거나 그런 것들도 그게 기존에 금방 개별 없어져요. 올랐던 전력기기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 것들도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요번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또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덥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반짝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무조건 다 버려버리지는 말고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항상 그래서 개별 종목 중에서 N형 패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도 이게 지금 시장은 또 뭐 해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장도 엄청 큰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만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엄청 높으니까 이런 주식들도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올라서 이제 급등한 것들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상쇄가 되면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들도 투자하는데 참고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개별 시장 중심주들, 뭐 말씀 전력기기, 화장품, 식음료 이런 것들 지금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 원칙을 지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거를 기대하면서 많이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벌써 어떻게 보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기는 아까우면 그냥 갖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항상 고점 이거를 차트를 한번 봐야 돼요. 매수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매도하고 가기에는 좀 아깝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냥 어차피 매도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그냥 네. 갖고 가는 것도 한 번 정도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손절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손절도 타이밍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절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선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프로 선에서 손절을 결정을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고서 꺾인다 싶으면은 그냥 매도를 해야죠. 저도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가끔 원체 요즘에 변동성이 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네, 그러면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냥 확 다 팔아버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제일 중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할 필요가 있죠. 저도 아참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5% 되면 7% 되면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꺾일 때. 시장이 꺾이고 요즘 같을 때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럴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현금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장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투자하면 되는데 그 벌써 30년, 20년, 30년 전에 한 얘기들이 있어요. 장 나쁠 때 주식해가지고 시드머니까지 다 날려가지고 장 좋을 때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는 경우가 그렇죠.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20년 전에도 제가 그런 걸 봤고 30년 전에도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주식장은 항상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항상 나쁘지만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제 자기가 투자자가 이기기가 어려운 장 네. 이럴 때는 쉬는 게 최고예요. 무조건 그 투자자분마다 다 그 투자하는 그 실력이나 그 연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력에. 그래서 저라고 해서 항상 시장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눈팅만 하고 계속 추적했다가 이제 장 전체가 내가 이길 수 있는 장이다 싶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시고 네, 이걸 되게 지키는 어려워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네, 오늘 또 우리 남석관 회장님 모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큰 고민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잡고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저희가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남석관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방송 보시는 2060분께 2,000명 들어오셨어요. 그 장이 계속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장도 보통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진짜 조심해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매매를 조금 잦은 매매를 조금 이렇게 지양하시고 그래서 무더위에 돈까지 잃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더 짜증나지. 네, 그러니까는 수익이 나면 아주 가차 없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시키고 해서 조심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